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저녁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스페셜의 김현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치의학 박사 정림입니다. 기대 수명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우리 치아는 좀 마모돼서 또 수명이 짧아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예. 아무래도 임플란트를 하는 수요층이 정말 확대되고 있는데요.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새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지셨는데요. 네, 특히 저희 한국이요. 네. 임플란트 인구 10,000명당 네. 임플란트를 책립하는 개수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오, 특히 와, 저희 오. 65세 이상은 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으로 그렇죠.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또 효도의 나라다 이렇게도 표현한다고 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틀니로 효도를 했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효도 임플란트. 그렇죠. 정말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중 치료로 어떻게 보면 자리 잡은 임플란트인 만큼 기본적으로 무엇을 알아두면 좋을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원장님들 자리하셨는데요. 먼저 김준석 원장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준석 원장님 자리에 나오셨네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원장님, 요즘 네. 임플란트 상담 정말 많이들 하시잖아요. 보통 어떤 상태분들이 또 이런 분들을 좀 찾고 있나요? 네. 요즘에 임플란트를 상담을 많이 네. 하게 되는데,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 주로 젊은 분들, 20, 3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치가 심해지거나 아니면 이제 사고나 외상 등으로 인해서 치아가 파절이 돼서 발치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고려할 수 있게 되고요. 또한 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충치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흔히 말하는 풍치, 치주염으로 인해서 네. 치아가 흔들린다라는 이제 주소로 내원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때도 또 역시 수복 방법으로 임플란트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마 최근에 이렇게 임플란트라는 걸 이제는 거의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런데 저희가 옛날에는 이렇게 치아가 없을 때는요, 보통 잇몸으로 대신 듣는다고 하고, 안 그러면 뭐 틀니, 주로 어르신들 보면 틀니로 예. 해서 뭐 이렇게 보면 뭐 말씀하시다가 빠지기도 하고 그런 일도 굉장히 네, 맞아요. 많았는데요. 예. 이제는 이렇게 내 잇몸뼈에다 직접 심어서 내 치아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그만큼 또 이렇게 아마 많은 발명가, 연구가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네네네. 선생님, 근데 저희가 이 임플란트 언제 어디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가요? 혹시 좀 저희도 궁금한데요. 네, 임플란트가 생각보다 역사가 조금 있기는 있는데요. 일단 임플란트란 인체에 해가 없는 티타늄 금속을 이용해서 사람의 뼈와 잘 붙는 그런 생체 적합성을 이용해서 인공 치근으로 이제 치아의 뿌리를 대신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1950년대에 스웨덴의 한 정형외과 의사가 토끼의 다리뼈에 그 티타늄을 이제 매식을 했는데요. 그렇게 되고 나서 그게 뼈와 잘 붙는 현상을 이용을 해서 그때부터 활용을 하게 됐고요. 1960년대 현재 형태에 가까운 임플란트로 첫 시술이 성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980년대부터는 임상자료가 학계에 보고되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90년대에 도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보급화가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고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티타늄 계통의 매식체를 식립하고 그 이제 뼈와 붙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고정이 되면 그 위에 머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보철물을 만들어서 자연 치아와 유사하게 형태와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보철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에 보면 저기 처음 개발하신 저희 박사님이신가요? 네, 브레네막 교수시라고. 네. 그러면 계속 그 임플란트하고 치아의 어떤 다른 점도 차이점도 이런 거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계속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연 치아와 임플란트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면 그림을 먼저 보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일단 자연 치아의 뿌리 역할을 하는 이제 임플란트 매식체 그 티타늄 금속이 이제 뿌리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위에 머리 역할을 하는 부분은 상부 보철물을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철물과 뿌리를 연결해주는 지대주가 중간에 자리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보다 보면 뭐 임플란트와 자연치아 정말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들이 있긴 한 것 같은데요. 사실 원장님도 임플란트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임플란트 수술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우리나라가 세계 1위라고 하는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시술을 하는 게 또 치과 의사들의 어떤 역량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그만큼 또 대한민국 네. 치과 의사 실력이 굉장히 많이 정말 늘어났죠. 높죠. 예. 근데 그래도 어쨌든 이 임플란트 시술 자체가 원래 치과 치료 중에서도 굉장히 고난이도 치료이긴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환자 상태도 다르고 또 잇몸 건강 상태도 다를 수 있고요. 뭐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런 임플란트 수술이 다 동일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떤 방식으로 수술되고 있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 수술 전에 검사가 필요하겠죠. 네. 먼저 엑스레이나 3D CT 촬영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잇몸 뼈의 그 형태라든지 3차원적 구조를 확인하고요. 또 염증 상태 등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확인을 한 상태를 통해서 이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는데요. 임플란트를 잇몸 뼈에 심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플란트가 들어갈 부분에 잇몸을 절개를 하고 임플란트를 심고 다시 덮는 과정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잇몸 이식이라든지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때 같이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임플란트가 뼈에 굳게 되면 이제 그 잇몸을 다시 노출을 해서 머리 상부 보철물을 연결할 수 있는 기둥을 만들어주는 2차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항상 2차 수술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 1차 수술을 할 때 처음부터 잇몸 밖으로 노출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네. 뼈에 임플란트가 붙는 시기는 보통 아래턱뼈는 일반적으로 2달에서 3달 정도, 위턱은 3달에서 6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제 시기가 다 마무리가 되고 나면 보철물을 장착을 하게 되는데 2차 수술이 지나고 나면 머리 부분을 이제 일반 치료, 보철 치료를 하듯이 본을 떠서 보철물을 장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처음에 수술을 하고 저희가 이제 기둥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치아를 만들어서 나사를 네네네. 연결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 저희가 보통은 치아를 이렇게 임플란트라는 치료 과정이 있지만 보통은 또 치아가 빠졌을 경우에 저희가 치료하는 것들 중에 뭐 브릿지라는 것도 있고 또 아까 얘기했던 틀니 같은 것도 있는데요. 그럼 임플란트랑 과연 이런 치료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일단 틀니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많이 사용하시던 방법인데요. 보통은 다수의 치아가 상실된 경우에 틀니를 통해서 이제 저장 능력을 회복해주는 방법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사실 잇몸 위에 얹어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조금 불편하고 오래 쓰시다 보면 이제 아프다든지 잇몸뼈가 변하면서 또 다시 조정을 해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새로 제작을 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임플란트는 조금 더 강한 저장력을 만들어 줄 수 있고 그래서 자연치와 비슷하게 조금 더 딱딱하고 질긴 음식도 편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또 관리만 잘 되면 수명이 조금 더 길기 때문에 잘 유지만 하신다면 틀니보다는 오히려 경제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방금 뭐 틀니에 관해서도 굉장히 얘기를 해주고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또 브릿지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임플란트를 대신하기도 브릿지 대신에 임플란트를 하기도 하는데 네. 저희 두 가지도 약간 헷갈리기도 해요. 네. 그럼 브릿지랑 임플란트 또 그건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브릿지 같은 경우는 이제 치아가 빠진 부위, 양 옆에 있는 치아들, 인접치들을 갈아서 그 부위의 시술을 통해서 이제 또 회복을 시켜주게 되는데요. 이 브릿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임플란트라든지 다른 치료에 비해서는 시간이 조금 적게 걸릴 수는 있지만, 치아를 뭐 또 옆에 거를 또 옆에 아까 치아를 삭제한다고 갈아내야 얘기하는데.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상을 줄 수밖에 없고요. 그에 반해서 임플란트는 그 소실된 부위, 그 부위만 치료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 이제 한 개의 치아만 상실했을 경우에는 임플란트 그렇게 하나를 심으면 되지만 양 옆에 브릿지 같은 경우는 양 옆을 갈아서 쓰게 되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 같은 경우는 치아 전체를 상실했을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모든 부위를 임플란트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고 기능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보니까 원장님 말씀대로 뭐 임플란트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치아를 좀 많이 다듬어야 된다든지 그쵸. 아니면은 또 이제 기능을 잘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 임플란트의 장점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도 하고 임플란트를 하고 싶지만 사실 임플란트를 못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수술 준비부터 그리고 이 회복에 따르는 기간이라든지 또는 비용 같은 것들 좀 많이 질문하지 않나요? 이 질문이 제일 많은 것 굉장히 같아요. 많이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기간이라든지 비용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시기는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전반적으로 비용은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고요. 감소를 하는군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단순히 임플란트만을 하게 되느냐, 뼈 이식을 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네. 치과 의사 분들과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기간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잇몸과 잇몸뼈가 건강한 경우에는 아래턱은 2에서 3개월, 위턱 같은 경우는 3에서 6개월 정도고요. 잇몸 질환이 조금 심한 경우에는 뼈 이식이 동반이 될 수 있고 이런 상황에 따라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들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잇몸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또 굉장히 좀 약간 좀 시술 기간이 길어지는데 결국은 제가 봤을 땐 평소에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그럼요. 네. 그리고 사실 이 기간이 길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전체 사용하는 기간에 비하면 또 어떻게 보면 짧을 수가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또 뭐 10년, 20년 쓸 수 그렇죠. 있다고 그러면 1년의 네. 시간이 그만큼 더 짧아질 수 있으니까요. 예, 당연히 그런데 이렇게 장점이 많은 임플란트이지만 모든 분들에게 다 적용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전신 건강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요즘에는 고령화 시대에 들어서 점차적으로 전신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네.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을 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변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또한 심혈관계라든지 뇌혈관계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만날 수 있는데요. 이런 병력을 가지신 분들은 복용하시는 약이라든지 주사제 등을 의료진에게 반드시 알려주셔야 그 부분을 참고해서 진료를 들어갈 수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이제 피를 묽게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면 피가 잘 멈추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약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과 상담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이렇게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뭐 쉽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더라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잘 조절되는 고혈압이나 뭐 네. 당뇨 같은 경우는 뭐 담당하시는 선생님하고 상의하면 충분히 또 임플란트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예. 그런데 이렇게 전신질환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저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잇몸뼈가 부족하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또 우리가 뭐 심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흙이 좋아야 나무가 잘 자라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잇몸뼈가 좋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또 여러 가지 저희가 뼈 이식 뭐 이런 것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 할 수 있는지 기초공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중요합니다. 일단 사진을 먼저 보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네. 한번 보시면 주변 뼈가 많이 소실이 되고 깊은 충치 등으로 인해서 치아를 살리기 힘들어서 발치를 하신 상황인데요. 발치를 하시고 나서 한 2년 정도 뒤에 내원을 하셨어요. 뒤에 내원을 하시니까 잇몸 뼈의 폭과 높이가 많이 소실되어 있는 상태를 볼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는 그냥 임플란트를 심기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뼈 이식이 동반이 되어야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골 이식술, 그러니까 뼈 이식술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건축할 때 기초 공사랑 비슷해서 임플란트가 튼튼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뼈 이식제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에 부족한 뼈를 보충해 줄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뼈의 형성을 유도해 줘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후에 수술 후에 보다 건강하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이제 뭐 고리식이라든지 뼈이식술에 대한 얘기들은 이제 원장님께서 정말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원장님 이게 이식제라고 하는 게 또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경험 많으시니까 원장님께서는 주로 어떤 이식 재료를 좀 하게 되나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네. 있는데요. 네. 뼈 이식제의 종류는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환자 본인에서 채취하는 자가골이 있고요. 죽은 사람의 뼈를 기증받아서 채취하는 동종골, 또 이제 사람이 아닌 소나 돼지 등의 다른 종에서 채취하는 이종골이 있고요. 또 아니면 이제 바이오 세라믹 계열의 합성 물질을 사용해서 만들게 되는 합성골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자신의 치아를 이용해서 자가 치아와 합성 뼈를 이용해서 또 이식하는 경우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 스페셜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임플란트와 뼈이식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원장님께서 뼈이식에 대한 네. 이야기를 차근차근하게 해주셨는데 재료도 많지만 또 환자분들 많이 궁금해하는 게 어떤 방식으로 뼈이식 하실 거예요? 물어보시기도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원장님 어떤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방법이랑 컨셉이 조금 여러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인공뼈를 이식한 후에 잇몸을 차폐막을 덮고 그 위에 잇몸을 닫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잇몸뼈가 어느 정도 재생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건데요. 차폐막의 종류도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몇 달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흡수성 차폐막이 있는 반면 나중에 2차 수술 때 다시 꺼내줘야 되는 비흡수성 차폐막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게 어느 게 좋다 이렇게 나눠져 있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그에 맞는 방향으로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런 거는 뭐 전문가적으로 시술하시는 선생님께 뭐 맡기는 게 아무래도 좀 더 그렇죠. 좋겠죠. 네네네.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것보다는 네. 아마 경험 많으신 전문가 선생님들이 더 많이 그렇죠.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런데 이런 임플란트 치료, 뭐 물론 시기 적절하게 잘 받으면 좋겠지만요. 저희가 또 이런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요. 과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네. 아까 사진을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임플란트의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 주변에 치아가 없는 자리에 뼈는 자연스럽게 흡수되고 위축되게 됩니다. 우리가 다리를 다치면 이제 한동안 쓰지 못하게 되면 근육이 위축되는 것처럼 치아가 빠지고 난 뒤에 그 자리에는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잇몸뼈 역시 흡수되는데요. 이렇게 흡수되어 버린 치조골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튼튼하게 지지해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뼈 이식이 꼭 필요한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일단 또 그런 거 말고도 아래 어금니 이제 치조골 이식술을 하게 되는 상황일 때는 이렇게 뼈를 옆에서 덮어주고 임플란트를 같이 하는 경우들도 있게 되고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어금니가 빠지게 되면 이제 그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주변의 치아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위에 어금니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든지 앞에 어금니가 없으면 뒤에 어금니가 이동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거를 또 보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가 빠지게 되면 바로 치과를 찾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요. 네. 저렇게 이가 내려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뭘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공간이 있어야 네, 공간이 있어야 될 건데 선생님 저런 경우에는 그럼 어떤 처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미 이가 움직여서 공간이 부족해진 경우에는 그 부족해진 부분을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네. 내려온 이를 이제 치아를 크라운으로 다시 치료를 해줘서 높이를 낮춰준다던가 아니면 그 너무 심하게 내려와 있는 경우에는 치아가 흔들리는 경우라든지 치주염이 같이 진행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때는 발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혹시 네. 뭐 교정이나 이런 걸로 해서 뭐 공간을 만들어 줄 수는 없나요? 교정적인 방법도 이제 같이 고려를 해볼 수 있는데요. 네. 시간이라든지 또 비용적인 부분을 같이 고려하셔야 되기 때문에 담당 치과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경우를 예. 가리켜서 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 이런 얘기들이 그렇죠. 떠오르긴 예, 하는데요. 실제로 뭐 이게 임플란트를 했었으면 정말 그냥 괜찮았을 치아가 그쵸. 시기만 잘 상실한 지 지켰으면. 오래되다 보니까 움직이고 내려오고 이제 더 큰 문제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더 비용도 많이 들고 결국은 뭐 교정도 예. 해야 되고 추가적인 치료 아까 크라운 말씀하셨는데 예. 그런 치료들이 굉장히 많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임플란트 치료요. 굉장히 뭐 수술하신 선생님들 아무리 훌륭해도 잘 했더라도 또 이게 관리를 잘못하면 굉장히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네네네. 과연 이 임플란트 그러면 치료하고 난 후에 어떤 관리들이 필요한가요? 네. 네. 아무래도 자연치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연치도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흔들리게 되고 빠지게 되고 또 충치가 심해지게 돼서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임플란트 역시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고름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녹는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심해진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발거하고 다시 심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평상시에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관리 방법은 일단은 올바른 입술질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입술질뿐만이 아니라 보조 도구인 치실이라든지 치간솔, 또 요즘에 사용하는 워터픽 같은 경우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불편함이 없어도 사실은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을 하셔서 스케일링 등을 통해서 치석을 제거를 하고 관리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임플란트 수술 후에 또 관리하는 것까지 설명을 주셨는데요. 선생님, 근데 아까 저희가 전신질환에 대해서도 되게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때 네. 뭐 고혈압 환자, 또 당뇨 환자분들 이런 예. 임플란트 치료도 설명해 주셨는데, 네네. 과연 그러면은 이런 임플란트를 하셨을 때 이런 고혈압, 당뇨 있으신 분들은 그러면 얼마나 더 정기적으로 와서 관리를 좀 더 받으셔야 네. 될까요? 굉장히 좀 일반 분들과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당뇨라든지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적인 분들보다는 치아 치주 건강이 조금 약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딱 정해진 거는 아니지만 조금 더 자주 내원을 하셔서 체크를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제가 오늘 질문이 좀 많은데요. 네. 가장 많이 또 하나 저희가 선생님들, 뭐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네. 뭐 수입 임플란트, 국산 임플란트 아, 이런 얘기도 많이 네네네. 하시잖아요. 사실 네. 좀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긴 한데 많이들 여쭤보시는 게 요새 국산 임플란트, 수입 임플란트 과연 어떤 게 더 좋을지 뭐 많이 이런 것들에도 많이 궁금해하세요. 궁금해하시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전에는 아무래도 임플란트라는 게 외국에서 처음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 임플란트의 기술력이라든지 신뢰성에서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면 하지만 요즘에는 국내 임플란트도 뛰어난 기술 발전을 통해서 사실 기술적으로는 외국 임플란트와 그렇게 크게 큰 차이는 유의한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이제 그 오래된 역사가 있는 만큼 그런 이제 신뢰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주의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요새 국산 임플란트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죠? 굉장히 그렇죠. 많이. 예, 아무래도 요즘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임플란트 어떻게 보면은 식립만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관리잖아요. 네, 그렇죠.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혹시 임플란트 보철물이 깨지거나 이랬을 때 환자분들 되게 놀래가지고 임플란트 깨졌어요라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수가 있어요? 임플란트를 심고 보철물을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네. 이제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위에 나사만 풀러서 다시 보철물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요즘에는 많이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 깨져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한번 네. 치과로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임플란트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네. 수술부터 그리고 보철물 장착 그리고 관리까지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